보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자본시장연구원의 김필규입니다. 오늘 제 발표는 일단 조금 길게 기업금융을 둘러싼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김상훈 부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약간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포커스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지금 재무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2020 회계연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특히 크레딧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기업 금융 환경을 둘러싼 최근의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미국도 6번에 걸치는 지원을 했고 개인에 대해서 코로나19 지원금을 3번 줬고요. 그리고 올 10월에 임시 부채한도 적용 유예법안을 가지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참 서로 논쟁을 벌이다가 올 연말까지는 임시로 부채한도를 좀 유예하겠다 하는 적용을 했고 역시 이 부분은 아직도 꺼지지 않은 이슈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른 부분은 우리나라는 국채 발행 한도를 연간 국회에서 승인을 받는데 반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부채 한도를 정해놓고 이 한도가 차면 그러면 이제 법을 새로 개정해서 부채 한도를 늘리는데요. 지금 이제 그 턱목에 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또 정식으로 이제 부채 한도를 어느 때 늘릴 것이냐 하는 것들이 새로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금융시장이 불안정 확대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연준도 그렇고 정책금리를 대거 인하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바닥에 와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시장의 주요한 관심 중에 하나는 이걸 어느 시점에 올릴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FMC에서도 그렇고 연준 의장도 얘기를 하는 게 금리 상승 시기는 2022년 하반기나 아니면 2023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언질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그린스펀이 테이퍼링을 언급을 했을 때 시장이 요동을 치는 것처럼 사실은 본격적인 정책 금리를 올리기 이전에 시장은 이를 선반영하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복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은 참 엄청나게 많이 풀렸죠.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했던 모든 부분들을 망라하고 플러스 투자 등급의 채권을 직접 사주거나 혹은 중소 중견기업의 직접적인 대출을 확대하거나 소기업 개인 사업자에 대한 돈을 풀어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월드뱅크 보고서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부채가 어떻게 증가했는가를 한 50년 이렇게 들여다본 보고서였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 부채가 증가하면 그 부채가 증가하는 것만큼 이제 시장의 자금이 풀려나가는 거죠. 특히 이제 과거에는 기업 부채와 개인 부채를 위주로 늘어났고 이런 부채는 결국은 위기로 계속 이어져 왔죠. 그래서 요즘 아르헨티나 위기가 70년대에 있었고 또 SLB 사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고 근데 이제 과거에 터졌던 그런 데의 부채의 증가 속도보다 사실은 최근의 부채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크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기의 전초이냐
하는 부분들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스템이 안정돼서 이 부채들은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 만약에 금융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위기가 닥쳐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오른쪽 표에 보는 것처럼 미국의 국채 발행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20년도 미국 국채 발행은 과거 한 12조 정도 발행됐던 것들이 20.9조 달러 발행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규모로만 보면 73.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어떤 유형의 채권들로 자금을 조달했느냐를 들여다보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들이 T빌입니다. 트레저리 빌이죠. 1년 이하의 단기 국채를 통해서 조달을 했고 이 부분은 어떤 방식이든 이제 상환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아니면 차원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단기 부채로 조달을 한 것들은 그만큼 단기적으로 자금을 수혈하는 것으로 이걸 커버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단기로 조달을 했지만 이것들을 갚아야 되는 부담들은 계속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미국의 금리 상황 속에서 또는 자금 조달 상황 속에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이슈는 유동성 공급이 확대돼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올라갔다 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미 미국의 금리는 물가는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하는 것들이 보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공급이 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금 생활 물가조차도 오르고 있다든지 뭐 이러한 그 소위 워닝 경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이제 연준이 어떻게 통화 정책을 정상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계속 사왔던 소위 채권, 국채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가능성들이 있고 특히 이제 11월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매월 한 150억 달러 정도를 줄여서 8개월 후에 소위 테이퍼링을 이제 끝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금리의 이슈죠. 그래서 보통 과거의 연준의 통화 정책 정상화의 패스를 들여다보면 그동안 늘려왔던 유동성 공급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어느 정도 정상화한 이후부터 정책 금리를 올리는 뭐 이러한 수순을 되게 밟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뭐 미국의 이슈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굉장히 큰 환경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를 한번 복귀해 보면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최근의 테이퍼링 이슈와 과거의 테이퍼링 이슈가 조금 차이도 있지만 유사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3년 5월에 버냉킹이 테이퍼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의 실세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의 모습들도 거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옐런 의장이 이제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 하에 금리가 오르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러한 것들은 금융시장에 당시 굉장히 빠르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시중 실세 금리는 상당히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 10년 국채와 국고채 10년 국채의 상승 모습은 동일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식시장에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크게 폭락을 했고 그 이후에 횡보를 하다가 사실은 연말쯤에 다시 조금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역시 우리 원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고 있고 이미 그 부분을 반영해서 최근에도 환율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정책금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테이퍼링이 완료되고 정책금리를 올린 시기는 2015년 5월부터이죠. 2012년 말부터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수회에 걸치는 8번 인상을 했고 그 당시에 사실은 이 미국 정책금리를 올리는 데에서 사실 한국이 가장 크게 당황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한국도 기준금리를 낮춰놨는데 미국 정책금리는 올랐는데 우리는 못 올리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한미 기준금리의 역전 현상이 벌어졌고 이런 것들이 자금 유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기억을 합니다. 어찌됐든 뭐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단기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고 이 단기금리를 올리면서 장단기 금리 차는 낮아지는 모습을 아까 김상원 연구원한테도 그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장단기 금리 차는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현상도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테이퍼링 이후에 기준금리를 상승시키는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기에 들여다보면 뭐 같이 금리는 시장금리도 오르긴 했지만 뭐 가장 큰 문제는 외래 이전에 언급했던 시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줄어들면서 사실은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하는 것들이 거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주가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장기적인 상승세로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이 이제 가장 불확실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과 겹쳐지면서 계속 그 금리 인상에 따르는 충격들은 뭐 크게 작게 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장에 감내할 수 있는 이런 수준들이나 또는 예측 가능성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중국의 신용채권 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부분입니다. 이 헝다 사태라는 것으로 이름 지어진 사태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이 또 출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떤 대처를 할 것이냐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최근에 전 세계 부채가 늘어난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기업이나 금융 부분의 부채 도래를 통해서 압축 성장을 추진했고, 그래 중국 채권 시장이 한 94% 정도가 은행 간 시장인데,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들의 자금들은 국내에서 상당 부분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채권 시장을 개방하는 노력들이 2010년부터 시작됐지만 전면적인 개방은 2017년 정도에 그 소위 채권통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외국인의 중국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은 한 2% 정도이고 회사채의 경우는 더욱더 낮기 때문에 사실은 헝다가 가지고 발행한 채권들을 외국인들이 투자하거나 간접 투자했을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의 채권 시장이 늘어나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 퀄리티의 문제들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이제 금융채 부분들이 급격한 성장을 했고, 또 회사채들도 역시 만만치 않은 성장들을 하면서 신용채권 시장의 잔액 자체가 2014년 말 대비 2020년 말에는 약 3배 가까이 증가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이 증가하면서 사실은 기업 채권에 대한 부도율도 증가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 채권의 주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트리플 A 채권들이 망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신용평가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이러다 보니까 절반 정도의 비중은 부동산 담보부 채권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에 대한 소위 가격 압력 정책을 중국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전에 일본의 부동산
하락에 따르는 뭐 버블 붕괴 이펙트처럼 사실은 조달 시장과 중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 증가는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의 특히 이 크레딧 마켓에 대한 관심은 뭐 우리가 직접 투자하거나 또는 뭐 외국인의 직접 투자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불안 요인이 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들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얘기는 이제 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4번에 걸쳐서 벌어졌고요. 그리고 기업 금융을 활성화하려는 다양한 정책들이 코로나19에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풀렸고, 이게 자산 가격의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됐습니다. 요 중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프라이머리 CBO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프라이머리 CBO는 무슨 전과의 보도처럼 쓰여왔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약 6.7조 정도 발행하겠다라고 예상을 했고, 거의 비슷한 규모로 발행이 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 역시 마찬가지죠. 최근에 제가 저희 연구원 내 연구 보고서를 쓰면서 프라이머리 CBO를 통해서 과연 지원받은 기업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최근 11년, 즉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약 8,000개 기업 정도가 프라이머리 CB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고, 건수는 한 22,000건 정도 됩니다. 사실 여기에 회사채 시장 구조를 또 조금 바꿀 가능성도 있는 징후가 보이는 것이, 이 부분이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 발행한 것들이고, 물론 한계지 기업이 발행한 것도 있지만, 뭐 이런 측면에서 사실 상당한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사모사채 발행을 경험했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무보증 회사채 발행한 기업들은 한 400개, 5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그 규모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큰 것이죠. 따라서 사실 앞으로 프라이머리 CBO들이 지속적인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동되면 기업들의 어떤 자금 조달, 특히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는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부분들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금 조달의 시장 구조를 바꾸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작년에 유사 이래로 그 174.5조라는 국채 발행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과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또 장기채를 위주로 많이 발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잔액에 대한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작년보다 더 많은 규모로 176.4조 정도 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도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소위 국가 채무가 이제 우리도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특히 채권 시장의 수급에는 굉장한 부담으로 느껴질 것으로 보죠. 아까 김상훈 연구원 얘기하신 것처럼 은행의 LCR 비율 규제 같은 것들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국채 수요가 늘어나서 국채를 많이 사게 되고, 이렇게 돼서 국채를 사기 위해서 또 은행채를 발행하고 뭐 이러한 순환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국채 발행이 단순히 국채 발행의 확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크레딧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금리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뭐 올해부터 계속 장기 금리가 한번 오르고 단기 금리가 오르고 지금 장단기가 같이 오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시장에 계신 분들은 이거를 커다란 쇼크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거의 패닉 현상을 벌이는 경우들도 존재했죠. 그래서 이러한 금리는 뭐 지금 최근에 통화 정책의 변화라든지 기준금리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만 또 수급 요인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러한 금리 상승의 추이는 올 연말까지도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레딧 스프레드 자체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단기 금리가 계속 오르고 기준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신용 스프레드 자체도 이제 확대될 가능성은 굉장히 있다라는 모습을 보고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우리 기업 자금을 둘러싼 자금 조달 여건들을 한번 말씀드렸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금리 상승이라는 것들은 앞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예측되는 추세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유동성이 축소되는 이러한 시장 환경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환경 변화를 요약해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기업들의 상황은 어떤가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단은 아주 거시적인 요소로 한번 들여다보면 두 차례 위기를 거치면서 잠재 성장률 자체가 우리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 11순환기 정도에 와 있는데,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성장을 최대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잠재 성장률 그래프가 2000년 초반부터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죠. 물론 2021년에는 수출 호조와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서 조금 높은 성장이 예상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펀더멘탈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는 대여건 악화나 또는 인건비 상승 등등의 요인으로 사실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 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생산성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우리 기업 부분들의 어떤 잠재적인 수익을 벌일 수 있는 이런 생산성 요소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이제 작년도 재무제표들을 들여다볼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느냐 하면, 일단 외부적으로는 코로나19가 터졌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들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보도였습니다만, 숫자로 한번 들여다보면 상장 기업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자산 증가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거꾸로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매출과 수익성인데요. 매출액 자체도 유가증권 시장은 하락했고 코스닥 시장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 둘을 합친 그냥 일반적인 평균으로 보면 약간 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대기업 전반의 매출액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매출 증가율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수익성인데요. 매출이익 증가율이 지금 계속 둔화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 데이터들을 가져왔는데 그걸 조금 익스텐션 시켰고, 사실은 외관기업까지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외관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 폭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그리고 한계지 기업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 보상 배율 1 이하의 기업 비중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하는 부분이 특히 안정성에 굉장히 워닝 사인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들을 EDF 모형, 즉 주가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들을 이용해서 옵션 모형으로 돌려본 이런 결과에 따르면 부도 확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 공급의 확대, 그다음에 그런 코로나19 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성장이 아직까지는 견조한 부분들, 그다음에 자본 시장에서 이게 이제 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소위 주가와 연계하는 이런 부도 확률을 우리가 계산하고 있어서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또 벌어지는 착시 효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장이 하락하고 2021 회계연도 데이터가 나와서 한번 그려보면 EDF 모형의 부도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그냥 재무제표로 분석을 했을 때도 기업 건전성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기업들의 대출들을 일괄 유예를 해주고 뭐 이러한 부분들로 사실은 대출 상환 부담이 좀 줄어들고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이 정상화된다고 가정을 하면 상당 부분의 부실 기업들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상장 기업의 자금 조달들을 들여다보면 회사채를 조달하는 기업들은 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한 30% 좀 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15%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그 3호까지를 포함해서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견 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저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머리 CBO 등등의 3호 사채 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레딧 시장 자체는 뭐 여기 제가 크레딧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금융채, 그 다음에 특수채, 그리고 물론 통화는 빼고요. 그리고 회사채까지를 포함해서 시장 규모를 들여다보면 작년에 한 376조 정도로 유사일에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김상훈 연구원 말 맞다나 선반영, 자금을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좀 땡기는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작년 크레딧 마켓의 볼륨은 굉장히 커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끌어들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 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물론 이제 공모 회사채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중에 이제 회사채 부분의 공모 무보증 회사채를 보면 작년에 약간 줄었습니다.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을 땡기셨어요. 근데 3분기부터 이 부분이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채권 시장이 좀 약세, 회사채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자금 조달의 환경들이 지금 3분기부터 서서히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달 코스트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죠. 특히 이제 2020년의 경우에는 A급 회사채 시장의 조달이 늘었는데 최근에는 AA급이 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A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당분간 이 기조가 유지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에 존재합니다. 시장이 급격하게 경색을 하고 그 다음에 크레딧과 관련되는 부분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 결국은 신용도 높은 등급으로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따라서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A급의 비중이 줄어드는 이런 과거의 패턴들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A급의 조달 환경이 조금 악화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장기채 조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2019년까지 늘어났다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이 이제 경색되거나 코로나19 등등의 영향으로 작년에는 만기가 좀 줄었고요. 이게 올해 상반기에는 더 만기가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달 여건이 나빠지면 단기 자금 조달로 상당 부분 많이 갈 가능성이 높다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무보증 회사채 시장은 우량채 위주의 시장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A급 비중이 약간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3호 사채 시장 위주로 이렇게 지금 시장이 형성돼 있고 3호 사채가 늘어난 데에 가장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프라이머리 CBO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상장 기업의 어떤 성장이 둔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이런 추세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여태까지 낙관적인 어떤 크레딧에 관련되는 민감도는
더욱더 이제 증가될 것으로 민감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우량채 위주의 시장이 앞으로는 좀 더 확대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산업별로 보면 업황의 차별화 등등으로 인해서 선별 능력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업의 어떤 부채 관리 혹은 자금 조달과 관련돼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금리 변화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김상훈 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금리가 변화한 것에 따라서 기업들은 생물이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다양한 조달 코스트를 낮추는 전략들을 가져가겠지만 전반적인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이게 해치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부분이죠. 따라서 사실은 지금 많은 자금들을 그 예비 수요적으로 조달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시장의 영향을 변화가 되면 크레딧 시장 자체도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의 통화 정책 영향이나 또는 중국의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무엇보다 커지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구조 자체의 변화도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만기들을 일괄 다 연장했던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정상화되면서 그러면서 한계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부도라든지 하는 부실화 가능성들은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고 또 특히 이 부분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어떤 구조적인 성장성 둔화와 같이 연결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영향이 있을 정도의 크레딧 이벤트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하는 부분에서의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시장 변화에 대응한 어떤 탄력적인 조달 전략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채권 시장이나 다양한 정책 금융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하고 부채를 관리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들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